하품 좀 하면 어때요? 어머님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예비 며느리 세연은 상견례 테이블 한가운데서 대놓고 하품을 터뜨렸습니다. 그마저도 손으로 가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말을 잇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은 바쁘지. 오늘 이야기 잘 들었다. 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텃밭이나 신경 쓰세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 박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하품하며 무시하던 예비 며느리는 뉴스에서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본 순간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첫 단추를 세연 본인이 직접 끼웠다는 사실,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호텔 중식당의 프라이빗 룸 안은 고급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세연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박 여사를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박 여사는 예비 며느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은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연 씨,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아버님 사업이 요즘 많이 커졌다죠? 회사는 괜찮나요? 세연은 스마트폰을 툭툭 치면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빠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은 그냥 텃밭이나 신경 쓰시면 되죠. 그 말에 박 여사의 눈빛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곧 한 집 식구가 될 텐데 서로 조금은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세연은 크게 하품을 하며 손으로 가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휴, 말씀이 너무 길어요. 저 바쁜 사람이라서요. 뒤에 스케줄 많아요. 그 순간 예비 신랑 최강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잔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세연이가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오해 마세요. 세연이 눈을 번뜩이며 강우를 쏘아봤습니다. 강우야, 변명하지 마. 너희 어머니 말씀 솔직히 너무 수준 안 맞아서 답답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해? 룸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세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비 며느리의 버릇없는 태도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유 회장의 문제까지 모두 읽어낸 듯 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쁘면 쉬어야죠. 젊은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요. 잠시 멈춘 뒤 박 여사는 강우를 향해 차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우야, 나 먼저 간다. 당신 둘이 천천히 얘기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연을 향해 잔잔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연 씨,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테이블 위를 두드리는 세연의 손가락 소리만 가볍게 울렸습니다. 강우는 어쩔 줄 몰라 세연을 보았고 세연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자 세연은 발레 파킹된 빨간 스포츠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우가 뒤따라오며 불렀습니다. 세연아, 잠깐만 어머니께 인사라도 하고 가자. 세연은 차 문을 잡고 짜증 섞인 손짓을 했습니다. 됐어.
나 피곤해. 이런 자리 다시는 하지 말자. 강우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세연은 차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요란한 엔진음이 호텔 앞을 울렸고 빨간 스포츠카는 그대로 튀어나가듯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은 차분했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두세 번 울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입니다. 박 여사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유성건설 실사 자료 다시 가져와. 자식 교육한 꼴을 보니 그 아비 회사도 더 볼 것도 없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기된 어음들. 연장 없이 전부 회수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제 그만해야지. 받는 쪽에서 곧바로 답했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폴더폰을 접으며 눈가를 좁혔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은 조용하지만 폭풍을 몰고 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성건설 유 회장은 룸살롱 VIP룸에서 거래처 사장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주거래 은행에서 꼭 통화해 달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라네요. 유 회장은 조금 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들 계세요.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유 회장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은행장의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대출 자금을 당장 회수해야겠습니다. 유 회장은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직 약속된 기간이. 은행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 회장은 벽에 손을 짚으며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복도에는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유 회장에게는 모든 소리가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님, 비자금 장부 좀 확인해 봐요. 지금 당장 자금 빼야 합니다. 급해요.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내사 들어갔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유 회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침실에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찍은 음식 사진을 올리며 짧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식사 별로였음. 시어머니 될 사람 완전 촌부 스타일 키읔키읔.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나 결혼해도 시집살이는 절대 안 해. 내가 왜 그런 걸 참아야 돼? 절대 안 참아. 혼자 중얼거리며 마스크팩을 붙였습니다. 아휴, 오늘 진짜 피곤했다. 그래도 난 잘했어. 세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피고 역시 예쁜 얼굴이 최고지 하며 혼자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박 여사는 허름한 본가로 돌아와 지하 서재로 향하는 비밀문을 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자 커다란 기업 현황판이 벽면 전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서 유성건설 팻말을 떼어내는 박 여사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쇄기 위에 서류 뭉치를 올리며
박 여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썩은 뿌리는 빨리 잘라내야 한다. 이게 사람 살리는 길이다. 유성건설 이름이 적힌 붉은 서류들이 파쇄기에서 잘게 갈려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어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밤 12시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성건설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부도 처리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 차량 여러 대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경광등이 파랗게 번쩍이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 회장은 TV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끝까지 떨렸습니다. 세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침대에 누워 편하게 마스크팩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피부과도 가야 하고 바쁘네, 진짜. 그 순간 집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세연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뭐야? 세연이 잠옷 차림으로 침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거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빨간 압류 딱지를 TV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압류 물건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다른 수사관들은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세연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유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아빠. 유 회장이 세연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세연아, 강훈의 집에 연락해. 그 집에서 막아줄 수 있어. 수사관이 유 회장을 밀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가시죠. 혼란 속에 맨발로 집 밖으로 쫓겨난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왜? 세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우는 박 여사의 경호원들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검은 승용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 좀 내려주세요. 세연이한테 연락해야 해요. 경호원이 차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당분간 조용히 계셔야 유성건설 불똥이 안 튑니다. 강우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다른 경호원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세연은 백화점 VIP 라운지로 피신해 평소 애용하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확인한 뒤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나가주시죠. 세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예요? 확인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평소 세연의 돈을 보고 모여들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세연아, 너희 아빠 뉴스 봤어. 우리까지 조사받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랑 만나지 말래. 친구들은 하나둘씩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세연은 명품 시계와 가방을 들고 중고 명품 샵을 찾았습니다. 업주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작물 아니에요? 요즘 뉴스 나온 그 집 딸이시죠? 세연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산 거예요. 업주가 헐값을 불렀습니다. 그럼 100만 원. 이건 1000만 원짜리인데요. 싫으면 가세요. 세연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허름한 모텔 방을 잡고 더러운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게 꿈이지. 악몽이야. 세연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연은 강우의 회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로비 보안 요원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저 최강우 씨 만나러 왔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멀리서 강우가 다른 여성 임원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연은 강우가 웃고 있다고 착각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우야. 세연이 달려가려 하자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사람들이 인파를 만들어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모텔비마저 떨어진 세연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을 구하려다 알바생에게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가세요. 세연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상견례 날 자신이 무시했던 박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라도 빌어보자. 덜덜 떨며 걷는 세연의 뒤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표물이 예상 경로로 이동 중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세연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박 여사의 낡은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는 별채 지하실로 통하는 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빛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며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던 박 여사가 상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험상궂은 정장의 남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진 거대한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유성건설 자녀 자산 내일부로 경매 넘겨. 하나도 남기지 마.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세연이 어머님? 이라고 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 여사의 냉혹한 표정과 말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유 회장 딸이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만. 박 여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똥오줌 못 가리면 가르쳐야지. 바닥을 봐야 하늘 높은 줄 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설계자가 바로 박 여사임을 깨달은 세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자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냐? 건장한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연은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죽기 살기로 대문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공원 화장실에 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울 속 엉망이 된 자신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품 한 번 한 게 죽을 죄야?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화장실을 나온 세연이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이 실수인 척 전단지 한 장을 세연의 발치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세연은 무심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야식당 마이너스 설거지 알바 구함 숙식 제공 세연의 눈이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에 멈췄습니다. 이거라도 해야겠어. 세연은 전단지에 적힌 약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세연의 뒤로 검은 차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표물이 예정된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좋다. 계획대로 진행해. 세연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심야식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남은 신발 한 짝마저 벗겨질 뻔했지만 꾹 참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세연이 간절히 중얼거리며 심야식당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세연은 기름 냄새 진동하는 허름한 심야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 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장 셰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 셰프가 세연의 남루한 행색과 벗겨진 신발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세연이 쭈뼛거리며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저 일자리 구한다고 해서. 장 셰프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세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세연은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맛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장 셰프가 고무장갑을 던져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밥값 해라.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한다. 세연이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기름때를 제대로 지우지 못했습니다. 장 셰프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닦아. 세연이 당황하며 다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죄송해요.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린 세연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장 셰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급에서 깬다. 몸으로 때워. 그러면서도 세연을 쫓아내지 않고 구석에 있는 쪽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자. 다음 날 새벽 4시 장 셰프가 자고 있는 세연을 발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시장 간다. 세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네. 장 셰프는 세연을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세연은 무거운 배추망을 나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가씨가 곱게 자라서 이런 거 하겠어? 손 한번 안 더럽혀 본 티 확실히 나네. 세연은 오기가 생겨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힘든 노동 후 장 셰프가 만들어준 투박한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세연은 처음으로 노동 뒤에 오는 꿀맛 같은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장 셰프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 어느 날 밤 만취한 손님이 세연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가씨, 술 좀 따르라고. 세연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 셰프가 식칼을 도마에 꽂으며 손님을 노려봤습니다. 내 식구 건드리지 마라. 손님이 황급히 돈을 내고 나가자 세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투박하지만 확실한 보호를 느꼈습니다. 셰프님, 장 셰프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나 해. 세연은 감사의 표시로 버려지는 자투리 채소로 볶음밥을 만들어 장 셰프에게 내밀었습니다. 장 셰프가 맛을 보더니 무심하게 칭찬했습니다. 간은 맞네. 이를 계기로 세연은 본격적으로 주방 보조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손님들을 관찰하며 세연은 가성비 도시락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밤새 연구한 레시피를 장 셰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때요? 직장인들한테 팔면. 장 셰프가 레시피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팔아봐. 망하면 내 책임이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첫 메뉴가 메뉴판에 적히는 것을 본 세연은 명품을 샀을 때보다 더 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셰프님. 장 셰프가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해봐. 1년 후
세연이 개발한 청춘 도시락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심야 식당 앞에는 점심시간마다 직장인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청춘 도시락 하나요. 저도 하나 주세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와 SNS에 망한 재벌 2세의 인생 역전 맛집으로 소개되며 세연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대단해요, 정말. 손님들이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연은 번 돈으로 아버지의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유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미안해. 세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도 힘내세요. 쪽방에서 나온 세연은 근처에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원룸을 마련해 독립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세연이 빈 방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강우가 가게를 찾아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프로답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청춘 도시락 하나요. 식사를 마친 강우는 계산대 앞에서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지방 공장으로 좌천됐었어. 휴대폰도 감시당해서 연락할 수 없었어. 세연은 강우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지만 담담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덕분에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았어. 원망 안 해. 강우가 달라진 세연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반했지만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세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가게 밖 어둠 속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박 여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법이네. 놈팡이 같은 년인 줄 알았더니 박 여사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저 가게 도시락, 우리 계열사 야근 식대로 전량 주문해. 익명으로. 영문도 모르는 세연은 대량 주문이 들어오자 신이 났습니다. 셰프님, 주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장 셰프가 묵묵히 그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밤새 일해야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세연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다이어리에 목표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출소 후 함께 살 전세 자금 마이너스 5천만 원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가게 건너편 빈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도시락 전문점 입점 예정 세연의 도시락과 거의 흡사한 메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며칠 뒤 건물주가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건물이 팔렸으니 방 빼라. 세연이 항의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새 주인이 그러는데 어쩌겠어. 빨리 나가. 세연은 다시 한번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장 셰프가 세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세연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오픈 기념으로 100원 도시락 행사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세연의 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어제 손님이 5명 뿐이었어요. 세연이 한숨을 쉬며 장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은 전단지를 돌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드세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쪽이 훨씬 싸고 깨끗하던데 100원이면 거의 공짜잖아. 설상가상으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회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세연이 전화를 받으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당장 거액이 필요해진 세연은 가게 보증금을 빼려 했습니다. 건물주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원상 복구 전엔 한 푼도 못 줘. 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레시피 넘기고 장사 접으면 수술비 정도는 챙겨주겠어요. 세연이 모욕감에 치를 떨며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은행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세연은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장 셰프가 자신의 적금을 깬 통장을 건넸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라도 써. 셰프님, 고마워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세연이 절망에 빠져 바닥을 칠 때 장 셰프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모기업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냐?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명동 박 회장이야. 그분만이 이 횡포를 멈출 수 있어. 세연은 박 여사가 자신을 망하게 한 원수임을 알기에 주저했습니다. 장 셰프가 일갈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장 셰프가 건네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가야죠.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세연은 박 여사의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연은 차가운 빛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CC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만하고 버릇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저체온증으로 몸이 파랗게 질려가면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세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의식을 잃어가는 세연의 눈앞에 대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우산을 쓴 박 여사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세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병원 1인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자신의 팔과 따뜻한 공기에 안도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소파에서 박 여사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으며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세연이 깬 것을 알고도 시선은 신문에 둔 채 툭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동네 창피하게. 세연이 급하게 일어나려다 링거줄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박 여사가 사과 껍질을 길게 깎으며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 VIP 병실로 옮겼어. 병원비는 내가 냈어. 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 짜증나. 박 여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내 가게 건너편 프랜차이즈 오늘부로 철수한다. 본사 임원들 싹 다 잘랐어. 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 돈으로 장사하면서 골목상권 침해하면 안 되지. 박 여사는 프랜차이즈의 무리한 확장과 부도덕함을 이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을 미끼로 그들의 횡포를 입증해 이사회에서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박 여사가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며 답했습니다. 썩은 놈들 잡으려고 미끼가 필요했거든. 병실 문이 열리고 장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세연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장 셰프가 머리를 긁으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도박 빚으로 죽으려던 걸 회장님이 살려주셨어. 너를 나한테 보낸 것도 회장님이셨어. 세연은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박 여사의 가혹한 수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왜 저 같은 걸 도와주셨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가 깎은 사과를 세연 쪽으로 밀어주며 답했습니다.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제 식구 챙길 줄은 알더구나. 그럼 됐어. 숨길 수 없는 애정이 손길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짜 아니야. 병원비랑 철수 비용, 이자 쳐서 다 갚아.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꼭 갚을게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갚을 때까지 내 며느리 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러면서도 사과 접시를 세연에게 더 가까이 밀어줬습니다. 퇴원한 세연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번엔 더 잘해보자. 장 셰프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화이팅. 강우가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세연은 웃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돈 갚는 게 먼저야. 빚 다 갚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강우가 아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며칠 뒤 박 여사가 처음으로 가게에 공식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가 도시락을 한 입 먹고 타박했습니다. 간이 좀 세네. 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박 여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3년 후 세연의 청춘 도시락은 전국 신계 지점을 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연은 대표로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각종 매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로서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가 질문하자 세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소중해요. 출소한 유 회장은 세연의 회사 물류팀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여 트럭을 몰았습니다. 땀 흘려 번 월급으로 박 여사에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이번 달도 50만 원 입금했습니다. 세연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유 회장은 과거의 허세를 버리고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장이야. 자랑스러워. 동료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딸 정말 훌륭하시던데요. 유 회장이 뿌듯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경제 매거진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멘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 세연이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입니다. 인생의 진짜 스승이세요. 기자가 놀라며 재질문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주말 오후 박 여사의 본가 마당 평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상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빚 다 갚았는데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거죠? 박 여사가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하는 거 봐서. 근데 강우가 너한테 너무 과분하지 않니?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강우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강우와 세연은 서로 쌈을 싸주며 꿀 떨어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 회장이 박 여사에게 술을 한 잔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덕분에 사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 여사가 술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부끄러워. 이번 상견례는 호텔이 아닌 마당 평상이었지만 세연의 표정은 3년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연이 박 여사에게 먼저 대화를 청했습니다. 어머님,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농사 짓던 얘기요. 박 여사가 신이 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쌀 한 가마니 사기 힘들었어. 세연이 하품 대신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청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보람은 있었지. 내 손으로 기른 거니까. 박 여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딸 같구나. 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제게는 진짜 어머니세요.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날의 시련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강우가 세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회장이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 셰프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과 박 여사가 마주보고 활짝 웃는 모습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유세연의 1,000억짜리 하품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겉모습 대신 진실한 마음을, 돈으로 맺어진 관계 대신 진정한 가족을, 남의 돈으로 누린 사치 대신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성취를 얻었죠. 박 여사의 혹독한 가르침과 장 셰프의 투박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 강우의 진심이 세연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만은 눈을 가리지만 시련은 눈을 뜨게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진짜 하늘의 높이를 알 수 있는 법이죠. 세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